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화합 화약류 중에 니트로 아민 화합류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는 이제 혼합 화약류 그래갖고 질산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고 니트로 아민 화합류고 지난번에 혼합 화약류 하면서 산화성 고체 화합류, 그다음에 복합 화약류, 무연 화약류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그 바로 전 시간에는 이제 질산 에스테르기 화합류, 그다음에 니트로기 화합류였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이번 시간에는 니트로 아민 화합류랑 그 밖의 화합류를 할 건데, 화약류를 할 건데, 니트로 아민 화약류는 니트로셀룰로스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에 들어가는 니트로글리세린과 함께 니트로구아니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진제 역할을 하는 화약류를 얘기할 거고, 그 밖의 화약류에서는 주로 기폭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홍, 그다음에 아지화납, 테트릴, 뭐 DDMP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할 겁니다. 한 챕터로 나갈 거고, 요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화공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화공품 얘기가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요거가 1시간짜리 하고 이어서 화공품을 나갈 겁니다. 니트로 아민 화합류인데, 그 니트로 아민 화합류는 그러니까 질산 에스테르나 니트로 화합류처럼 똑같이 아미노 화합류를 가집니다. 기능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R2N이라는 게 R이라는 게 카본 체인을 얘기하는 데 있고, 아미니가 있고, 질산과 황산을 결합해서 RNNO2 물이 빠지는 반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테트릴이랑 질산구아니딘이 있고요. TNA는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냥 이름 정도만 나열하고 갈 거고, 니트로 아민 화합류는 반응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인데, 우선 다이메틸 아민이 있어요. 다이메틸 아민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N이 있고 짝대기 하나가 있는데 요 끝에 생략된 게 CH3예요. 그래서 CH3가 있고 메틸기가 있고 N이 있고 밑에 아로마틱 벤젠이 있어요. 벤젠기가 있죠. 황산이랑 질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는데, 황산은 반응하진 않고 솔벤트 개념이고 질산이 여기서 붙어요. 그런데 NO2가 붙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었어요. 여기 두 군데는 안 붙고 여기 한 군데 안 붙었는데,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은 피크릭 액시드나 TNT의 반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단지 요 부분을 제거를 하고 CH3가 있다 그러면 TNT잖아요, 얘가. 근데 요 N이 들어감으로써 니트로 아민기로 아민류로 따로 그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이메틸 아민을 합쳐갖고 얘가 테트릴인데, 정식 이름은 246 트리나이트로 페닐 메틸 나이트로 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니트로 구아니딘이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UPAC 네임이 있어요. IUPAC 네임은 국제순수화학연합회에서 만든 화학물질을 읽는 방법이라 했죠. 정식 이름은 1-니트로구아니딘인데 요 앞에 거 자르고 니트로구아니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트로구아니딘은 구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반응식은 구아니딘에다가 황산을 이렇게 끓이면은 여기에 있는 질산에 있는 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이 조금 달라요. 보면은 여기는 N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N이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일결합이고 N이고 N인데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오타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우리가 그 전기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분자 내에서도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자가 밑으로 얘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단일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되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있는 수소가 다시 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어느 게 그 진짜 모습인가요? 두 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건지 몰라요. 두 개 다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니트로 구아니딘은 그 일반적으로는 비중이 1.77이니까 물에 가라앉고 녹는점이 257이에요. 무색 고체 결정이고 물이나 알코올, 아세톤에 녹지 않아요. 유기솔벤트 중에서도 폴라한 데는 잘 안 녹는 거죠. 그러니까 non-폴라한 솔벤트에 녹고 황산에 비교적 잘 녹아요. 지금 앞에 보면은 구아니딘 자체를 황산에다 녹여갖고 다시 침전시켜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얘 자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황산에다 녹이면 녹기도 해요. 폭발 속도는 7650 정도이고 비중이 요거일 때,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에 커지면 폭발 속도는 좀 커지겠죠. 그래서 최고 속도 8200이라는 게 비중이 1.55일 때 7650인데 얘의 비중, 밀도를 상승시켜갖고 1.77까지 가게 되면은 속도는 늘어납니다. 이거 못하네요. SC 가지고 SC2인데 자, 폭발열은 이제 712kg/칼로리고 가스량은 되게 많죠. NG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흑색화약이 260이었고 265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NG 자체가 700 몇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니트로 구아니딘은 가스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추진제, 장약으로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거죠. 폭발열도 낮고요. 왜 안 나오네요? 자, 이거 하나 더 추가 써있진 않는데 니트로 구아니딘은 우리 3기제 화약, 무연화약 중에서 3기제 화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폭발열과 폭발 온도, 그러니까 폭발열이 작고 폭발 온도가 작은 거죠. 그리고 가스 발생량이 낮기 때문에 얘 자체로만 파괴약, 즉 작약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고 니트로셀룰로스랑 합쳐갖고 추진약으로 쓰게끔 만든 화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테트릴인데 테트릴은 단독 폭약으로 쓰이지 않아요. 얘도. 그건 좀 뒤에다 먼저 이것만 다른 거 먼저 할까요? 테트릴은 여기 정식 명칭은 246 트리 나이트로페닐 메틸 나이트로 아민이라고 써있는데 짧게 이 이름을 다 쓰기가 어려워갖고 테트릴이라고 쓰는데 다른 책에 보면 TYL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 테트릴이 TIL이 아니라 TYL로 쓰시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구글이랑 화학 그 프로그램 갖고 돌렸을 때는 요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YL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IL로 쓰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이제 앞에 니트로 구아니딘 하면서 요게 하면서 이 메틸이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여기 CH3가 없는데 여기 보면 CH3 있죠. 이게 생략된 거예요. 요거를 생략해서 쓰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미기화학에서는 이렇게 굳이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런데 생략했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수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페닐아민에 다이페닐 아민이죠. 다이페닐 아민에다가 황산이랑 질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고요.
실제로 합성을 해본 적이 있냐? 합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테트리는 합성을 해본 적은 없고, 질산이랑 황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니트로기가 3개가 붙는데, 아마 여기 지금 빠지면 여기가 OH가 있으면은 피크릭 엑시드고, CH3가 있으면은 TNT이고, 얘가 있으면은 이제 테트릴이 되는데, 테트릴 자체는 작약이나 장약으로 쓰이지 않고 뇌간의 기폭제 또는 첨장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화공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테트릴의 일반적인 특징은 비중이 1.7이니까 당연히 그 물에 가라앉고, 대부분의 유기물질처럼 물을 흡수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 않고 아세톤이나 벤젠에 녹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흡수성은 없겠고, 색깔은 이제 노랗다고 돼 있어요. 알코올에도 녹지만 냉각되면 다시 흡수된다는 게, 따뜻한 알코올에는 녹는다는 얘기예요. 피크릭 엑시드나 TNT보다 예민하고 위력도 강해요. 그리고 비중이 1.73 저 위에라 하면은 폭발 속도는 7,750 정도이고, 맹도는 TNT보다 더 위력적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화향력, 힘력자라 쓰면은 돌을 미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맹도는 뭐라 그랬냐면 충격파에 대한 거고, 동적 효과, 즉 깨뜨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TNT보다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TNT가 어떤 물건을 뽀개는 것보다 얘가 더 위력이 좋아요. 근데 얘를 왜 작약으로 안 쓰겠어요? 단가가 비싸요, 얘가. 그래서 내관에 전폭약으로 쓰고, bom폭약을 터뜨릴 때에 씁니다. 특히 뇌관 중에 얘를 쓰는 뇌관을 테트릴 뇌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암포 폭약을 터뜨릴 때에 뇌관 또는 전폭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밖의 화합물은 트리니트로 아니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의 화합물인데, 유기금속 화합물을 다룰 거예요. 근데 유기금속 화합물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기물, 유기물은 들어봤는데 유기금속 화합물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유기금속 화합물은 유기물에다가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CHON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거의 다 유기물입니다. TNT, RDX, 지금 앞에서 본 질산 구아니딘, 니트로셀룰로스, 뭐였나요? 피크릭 엑시드,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금속 화합물은 거기에 금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뇌홍, 그 다음에 질화납, 스텐핀산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안산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 많이 쓰이나 기폭제로 많이 쓰여요. 기폭제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충격에 되게 민감하고 발화나 폭파가 잘 돼요. 그런데 bom폭약으로 쓰이지 않는 이유는 비싸요. bom폭약,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거죠. 정의를 보게 되면은 금속 성분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금속 탄소 결합, 즉 금속 원자와 탄소 원자의 결합을 가지는 화합물을 말해요. 여기까지가 정의예요. 그러나 카르복실산염이나 알콕사이드 또는 에틸렌티아민 같은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금속 창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기물에 금속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기폭제로 사용된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내용이에요. 내용은 엄청 많이 나왔었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고 니트로글리세린이 규조토 다이나마이트로 가기 전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발파시키기 위해서 썼던 게 흑색 화약인데 흑색 화약 자체가 너무 양이 많이 소모되고 그것마저도 잘 폭파가 안 되기 때문에 썼던 게 내용이죠. 내용은 순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했었고 내용이고 오른쪽에 CHO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합성하는 방법은 순 자체의 금속을 사용해요. 근데 순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순은 금속이지만 액체 형태를 띄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질산을 넣게 되면은 얘가 두 개가 반응해서 이렇게 돼요. 질산 에스테르기를 포함한 순이 돼요. 리간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이 나온 상태에서 알코올을 확 부어버리면은 에탄올을 부어버리면 뇌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합성을 해봤는데 되게 위험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순이 질산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산은 안 되고 휘우밍 니트릭 애시드라서 거의 순도가 95% 이상 되는 거를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상태에서 에탄올을 부으면 이게 확 끓어요. 그 버글버글 끓어갖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연기가 되게 많이 발생돼요. 여기 보면은 물이랑 산소가 되잖아요.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되게 위험한 반응이에요. 산소도 계속 나오지, 그 다음에 열도 발생되지, 그래서 색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뇌용을 쓰지 않아요. 보통 기폭약으로 테트립이나 DDMP나 아니면 이제 질환약을 쓰게 됩니다. 회색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이 노란색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되게 딱딱해요. 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순이 있기 때문에 물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자체가 무겁고 비중이 2.5일 때 2.5에서 3.5일 때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뇌간에 이제 그 기폭약으로 사용된 거죠. 얘를 압착을 해요. 근데 압착한다는 게 결국은 놓고 이렇게 압력을 눌러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압력을 누르면은 과합하면 사압에 이루고 불에 붙여도 타기만 하고 폭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에 보시면 지난번에 사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압이 이거였죠.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천공을 두 개 해놓고 A랑 B가 있는 상태에서 화약을 채우고 뇌관을 이렇게 꽂았어요. 그리고 양쪽을 뽑은 다음에 A를 터뜨려서 A를 터뜨리고 B를 터뜨릴 때 같이 빵 이렇게 터뜨린 게 아니라 A 터뜨리고 B를 나중에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A가 터지면서 B 쪽으로 압력이 발생되겠죠. 그럼 압력이 발생되면서 B가 이렇게 압착이 되겠죠. 짜부라지겠죠. 그러면은 비중, 밀도가 높아지겠죠. 단위 부피당 그람 수가 늘어나는데 이러면 충격에 조금 덜 민감해져요. 그래서 과압되면 사압에 이른다는 얘기가 이게 압축이 너무 많이 돼갖고 불이 붙여도 얘가 반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감도가 떨어져갖고 커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발화점은 1170도에서 18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쟁용으로 쓸 때 퍼쿠션 캡이죠. 그러니까 머스킷의 퍼쿠션 캡이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총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 흑색 화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위에다 이렇게 캡으로 쏘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총에 손잡이를 땅 때렸을 때 망치로 땅 때리게 되면 온도가 이 정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발화점이라는 게 이제 터지기 위한 거고, 뭐 100도씨 이하로 계속 가열을 하면은 폭발하진 않고 분해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보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름철에.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데 알칼리 용액, 즉 NaOH나 암모니아 등에는 녹고, 다른 시아나물이나 요오드화물, 티오항산염 등에는 녹아요. 저장을 할 때는 우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저장한다 하면 물속에 더 넣어놔도 돼요. 충격에 매우 민감하죠. 기폭제로 사용이 됐었으니까. 자, 내용 자체는 터지면은 CO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초반기에 우리가 그 내용을 기폭제로 사용을 했었을 때 내용이 터지고 나서 CO가 발생되기도 하고, CO 자체의 그 다량으로 됐다면은 갱 내에서는 CO가 발생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KClO3 염소산 칼륨을 첨가를 했었어요. CO를 CO2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이 되면은 내용이 터지게 되면은 수은 금속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질소랑 이산화탄소랑 KCl이 발생이 돼요. 이제 CO가 없는 거죠. 그래서 뇌용이랑 염소랑 칼륨을 몇 대 몇으로 섞냐? 8대 2로 섞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 폭분이라는 얘기를 쓰면은 폭발 분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폭분이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언급했지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공업용 내관, 파로내관, 내용 내관은 염소산 내용의 그램수가 1.6g이고 이게 0.2g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내관에 들어갔었고, 폭발 속도가 4000m/s이고 비중이 3일 때, 비중이 4일 때 5000m/s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폭발 속도가 높아지고 열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공업용 내관으로 쓰겠다면 밀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폭약에 쓸지도 중요하겠죠. 발열량은 409 kg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지란압이고, 지란압은 우리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 발명이 되고, 니트로글리세린이 발명이 되고 나서 흑색 화약으로 기폭제를 썼는데 이제 내용으로 썼는데, 내용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점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봐야겠구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단가가 비싸요. 왜냐하면 수은 자체가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납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 두 번째는 반응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반응에서 되게 막 산소도 막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공장에서 사고를 되게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요. 세 번째는 충격에 민감하기도 하고 열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요. 내용은. 그래서 물에다 저장한다 했잖아요. 100도씨 이하에서 장기가 저장하면 분해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지란압이에요. 지란압은 NaN3를 갖고 여기 납을 갖고 납에 대한 착염을 갖고 반응을 하는데,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그 반응식이고, 공장에서 쓰는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현재는 질환압도 지금은 잘 안 써요. DDMP를 많이 쓰고 테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용이 1세대, 질환압이 2세대라고 하면 2세대의 시간도 지나갔어요. 질환압은 형태에 따라서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는데, 알파형은 비중이 4.71이고 베타형은 4.93입니다. 발화점은 350도씨이고 600cm/kg에서 사압 현상이 발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이고, 점결제를 넣어 노란색을 띤 회색이면 햇빛으로 쬐면 갈색으로 변한대요. 근데 햇빛으로 쐬면 갈색이 변한다는 것은 빛에 의해서 반응이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질환압이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거죠.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는. 얘도 물에 녹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암모니아처럼 얘도 수산화칼륨 용액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분해돼요. 내용에 비해서 싸고 보존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내용을 대체하는 기폭제로도 사용이 됐었어요. 2세대로. 그런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기폭력이 되게 좋아요. 내용보다. 그리고 보존성이 뛰어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질환압이 갖고 있는 게 불이랑 반응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내관이 불이랑 알루미늄 관체를 써요. 근데 관체를 알루미늄이랑 쓰지 못해요. 알루미늄이랑 쓰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돼요. 구리 아세틀라이드가 발생이 되고, 얘 자체는 질환압이랑 내용보다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동성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부딪히고 나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얘는 구리 관체를 못 쓰고 알루미늄 관체를 써요. 근데 알루미늄 관체를 쓰면은 뭐가 안 좋아요, 교수님? 내용 부분보다 질환압이 있는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쓰면 알루미늄은 가볍기 때문에 터지면 되게 멀리 가요. 근데 멀리 간다는 얘기는 객 내에서 탄광용에서 만약에 쓰겠다고 하면은 알루미늄 관체가 너무 멀리 날아가면은 탄진이랑 부딪히게 되고 탄진에서 발화가 일어날 확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화점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첨가물을 넣어요. 첨가물을 넣고 트리시네이트라는 첨가물을 넣고 40대 60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얘도 내용 폭포처럼 얘도 질환압 폭분, 그러니까 분말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스테핀산가 발전인데 아마 이게 기폭제 중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스티판산납이라고 하고 리드스테판이라고 되고, 요거는 다른 이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이제 내용 폭분의 단점이 내용 자체가 비싸고 예민하다는 것 때문에 나무로 썼고, 금속을 썼고, 리간드를 예를 쓴 거죠. 화학 반응식은 그냥 참조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성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테판산납의 일반적인 특징은 밀도가 얘도 높아요. 다른 금속염처럼 비중이 높아요. 밀도, 비중 똑같은 말이에요. 폭발 속도가 5200m/s이고 얘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금색, 주황색, 젓갈색, 갈색까지 색상이 다양한데, 그 이유는 여기에 최종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리간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래서 뭐 육각형으로 붙어 있느냐, 사각형으로 붙어 있느냐, 또는 그 형태에 따라서, 또는 물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말은 밴드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질환압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의 장점은 다른 금속과 반응하지 않아요. 앞에 이제 질환압의 단점이 이제 구리를 쓰면 구리 아세틸라이드를 만들어서 예민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구리 계열들을 다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합금들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얘는 질환압보다 충격이랑 마찰에 덜 민감해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도 보관도 안정해요. 그리고 속도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용이랑 질환압보다 성능이 월등히 개선된 거죠. 왜냐면 내용이 갖고 있었던 단점이 반응성이 위험하고, 뭐 온도가 조금 높았을 때 자연 분해되고, 또 비싸고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근데 질환압으로 넘어가면서 단가를 낮추고 장기 보존성을 높였지만 구리 관체랑 반응하면 폭발성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선한 게 이거겠죠. 근데 얘도 우선 금속이다 보니까 유기물에 비해서는 좀 단가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고요. 자, 아마 여기가 끝일 텐데 그 밖에 화합물은 시안산은이 있는데, 시안산은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뇌관을 얘기를 할 때 뇌관에서 사용하는 폭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밖에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폭제 얘기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이번 시간에는 화공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혼합 화약류 다 배웠고 화합 화약류 다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화공품 얘기를 할 거예요. 화공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화공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은용에서는 탄약류도 화공품에 속하죠. 신관, 뇌관도 속하고, 또는 꽃분류유, 그다음에 타정용 총내관 이런 것들이 다 속하는데, 도폭선, 도화선도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도화선, 도폭선, 내관류만 다릅니다. 뭐 연화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그게 다 다루지 못하고 중요한 것만 다룰 거고, 도화선은 별로 할 게 없을 텐데 뇌관류에서 할 게 좀 많을 거예요. 도폭선이랑. 화공품인데 화공품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화공품은 영어로 얘기하면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화공품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면 화약으로 만든 가공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조성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용도에 의한 분류, 뭐 법규에 의한 분류 뭐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화공품은 앞에서 배운 혼합 화약류나 화합 화약류를 가지고 어떤 제품화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뇌관이다. 뇌관에 TNT랑 RDX를 가지고 어떤 가공을 해서 관체에 넣어갖고 제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걔도 화공품으로 될 것 같아요. 화공품으로 돼요. 그래서 화공품 자체는 만들어진 이유는 본폭약이나 전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초예요. 지금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다 화공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공품 자체의 개발의 시초는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시초고, 지금 여기에는 화공품과 같이 모양을 가지더라도 화약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화공품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꼭.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크레모아의 발파기, 이거 화약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화공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발파용 화공품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딱 맞진 않아요. 군용으로 말하면은 5.56mm 탄, 크레모아, 수류탄, 또 뭐 포탄 이런 것들 다 화공품입니다. 우리 이제 산업용 폭약에서는 점화, 전폭을 시키기 위해서 시동적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화공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용어 설명을 잠깐 하고 갈 텐데, 점화라는 얘기가 있고, 전폭이라는 말고 있고, 기폭이라는 얘기가 있고, 전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화약 기술, 화약 학문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자랑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점화라고 하면 이그니션이라고 하고 화약에 불을 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점화를 하는데 그 점화를 세게 해서 폭갱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전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폭은 얘기가 들어오면 폭약에 충격, 마찰, 전기, 열 등을 가해서 외적 작용, 에너지를 주는 거죠. 폭약을 폭발시키기 위한 것인데 기폭이랑 전폭이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걸 왜 나눠놨냐 하면은 뇌관에 들어가면은 뇌관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폭약이 있고 기폭약으로 본폭약을 터뜨릴 수가 없다고 하면은 중간에 화약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폭약으로 명명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점화 전폭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는 첨장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또 전폭약은 뭐냐? 기폭제가 있고 점화 전폭제가 있고 본폭약을 터뜨려야 되는데 암포 같은 건 잘 안 터지니까 그 앞에 터뜨리는 것을 우리가 전폭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1, 2, 3, 4단계가 가느냐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가느냐 이 차이겠죠. 만약에 1단계에서 4단계로 간다고 하면은 기폭약, 본폭약 이렇게 될 거고 1, 2, 4단계로 간다면 기폭약, 점화 전폭약, 본폭약 이렇게 될 거고 1, 2, 3, 4단계로 간다고 하면 기폭약, 점화 전폭약, 전폭약, 본폭약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 앞에 있는 화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을 생성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원을 생성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프리미어 부스터라고 되는데 데토네이터라고 하고 이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화약이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폭약, 첨장약, 전폭약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의 의미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폭약의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약용이고 화염에 의해서 쉽게 폭발하고 그 폭발 위력에 의해서 본폭약을 폭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전폭약이란 이름 자체는 다른 데서는 잘 안 쓰이고 뇌관에서만 거의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점화 전폭약이라는 말을 쓰입니다. 첨장약은 전기내관의 하부에 장전한 폭약이에요. 근데 요거랑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폭약을 폭발하기 충격을 확대해서 본체 폭발하기 확실히 폭발하기 위해 쓰인대요. 근데 똑같죠 여기도. 그리고 테트릴, 펜트레이트, 헥소겐과 같은 폭속이 크고 안전하고 안전도가 높은 폭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포를 터뜨리겠다. 그러면 뇌용을 쓰고 뭐 또 뇌용 아니면 DDMP를 쓰고 첨장약으로 테트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헥소겐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다시 TNT 두고 다시 암포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폭약도 마찬가지예요. 폭발하기 어려운 폭약을 완전히 폭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약이고 폭발하기 쉬운 것부터 폭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차적으로 폭발을 해서
전달시켜 나가는 것을 전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업용 뇌관의 경우 첨장약, 여기 있죠? 첨장약적 일종의 전폭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 또 신관과 내관이 있는데 신관과 내관은 차이는 간단해요. 어떤 탄체를 날리기 위해서 점화하는 것들은 뇌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추진 장약에 에너지를 가하는 거는 뇌관이라고 그러고, 포탄이 날아가서 떨어진 다음에 파괴약, 즉 작약을 터뜨리는 거는 신관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그러면은 수리탄에서 던졌을 때 터졌을 때 수리탄이 터지는 건 뭐예요? 파괴약이잖아요. 그래서 신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뇌관과 신관은 뇌관은 주폭약을 포기하기 위해서 1차 폭약, 뭐 다이너마이트 등의 뇌관을 꽂아 사용하고, 신관은 어뢰 미사일 등에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뇌관은 추진적 장약, 추진제를 발화시키기 위한 거고, 신관은 작약을 터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뇌관의 모습이고 이게 신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55mm 곡사포 사거리 연장탄의 신관이죠. 얘는 충격 신관일 수도 있고 시한 신관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